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기름값이 남들이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네. 이상하게 국내 기름값은 이 와중에도 오를 땐 너무 빨리 올라가고 내릴 때는 남들보다 늦게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아니면 느낌만 그런 거예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자동차는 뭘로 가죠? 기름을 먹어야 갑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은 꽃향기만 맡아도 가지만 내 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죠.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자동차 연구소 티키타카에서 요 싹 정리해 드릴게요.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 기자님 차도 꽃향기만 맡아서는 안 가잖아요. 기름 냄새를 맡아줘도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름을 잔뜩. 네. 네, 기름을 잔뜩. 최근에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대요. 네. 한동안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요즘 기름값 어떻습니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전동화가 되고 있고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기값만 신경을 써야지 기름값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다 화력 발전입니다. 원자력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움직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만들려면은 결국 이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꽤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그 기름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네. 한국석유공사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유가정보 서비스 이 오피넷을 보게 되면은 작년 여름에 휘발유 값이 2,138원, 경유가 2,158원으로 지난 3년 사이에 가장 비싼 금액을 찍었어요. 그 원인으로 꼽혔던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와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때만큼은 아직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기름 가격도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름값도 뭐 결국은 수급에 따라서 그 만나는 점에서 정해지기는 할 텐데 그러면 요걸 물어볼게요. 수요가 늘어나서 값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산유국들의 생산량 조절,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유 가격은 이 자원 전쟁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기름값, 이 원유 가격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직이 아마도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곳일 텐데 여기 속한 국가들이 대체로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조금 어려운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오일머니, 흔히 말하는 기름국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조직은 굉장히 이윤 중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오펙하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오펙에 모든 산유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미국도 산유국인데 미국도 오펙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러시아나 멕시코, 말레이시아 아니면 뭐 오만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산유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에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국가들을 따로 묶어서 오펙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오펙 플러스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펙과 오펙 플러스 소속 국가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펙 플러스의 국가들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생산량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윤 중심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놓고 담합하는 기구가 얼마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놓고 담합을 하는데 막 전 세계가 알아서 알겠어, 요 정도는 안 될까? 이런 아주 그런 기구인데 미국과 사이가 좋은 듯 나쁜 듯 항상 균형이 좀 아슬아슬하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그 후에 전 세계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강력한 경제 제재 이후에 산유국인 러시아의 선택은 어떤 거였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사실은 전 세계 산유국들의 매장 양을 봤을 때 전 세계 8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가 않은데 가장 많은 이 매장량을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매년 생산하는 원유의 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하는 원유 양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사우디가 훨씬 많은데 같은 양을 네.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생산량 순위도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2, 3위를 매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투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원유 하면은 같이 생산이 되는 거 천연가스도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천연가스하고 원유들이 대부분 유럽 시장에서 소비가 됐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런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사용량의 34%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유럽 바로 옆에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산 원유들 이거를 우랄스 또는 우랄유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통이 막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된 거는 아니고 그 와중에도 러시아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해서 이득을 얻어볼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수 조치,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런 물류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좀 소비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러시아가 세계 2, 3위의 생산량을 자랑을 하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막히고 다른 나라로 소비가 돌아가니까 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요. 한동안 러시아의 판로가 막히면서 이걸 뭐 배에다 실어서 공해상에서 거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소진이 되지는 않았을 테고 여하간 미국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작년에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부터는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가격이 내려갔던 이유는 미국이 원유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기름들, 이 비축유를 좀 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는 곳과 같이 푼 비축유가 1억 8천만 배럴이었는데 그때는 유가가 상당히 좀 진정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만 보더라도 기름값이 상당히 안정된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지나치게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그보다 앞서서 코로나19 좀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도 좀 마비가 됐었고 그렇게 경계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여전히 과거 대비 조금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급이 소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원유의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총 116만 배럴을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16만 배럴만 감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했고 네. 러시아도 6월까지만 50만 배럴씩 줄인다라고 하다가 요거 연말까지 연장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한 366만 배럴 정도 되니까 양이 많네요. 네, 결국 적은 양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 가만히 보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름 가격이 막 올라가면 산유국은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자동차 같은 곳에서 이제 전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친환경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나오게 되는 게 청정 에너지거든요. 이 석유의 고갈도 문제지만 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곳들에서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기름을 쓰지 않게 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오히려 기름에 좀 목을 마이는 상황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산유국들에서는 국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한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따져보면은 안정적인 오일머니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에 커지고 또 그에 대한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유 가격에 대한 이점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각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달에 중국하고 사우디가 일종의 사고를 쳤거든요. 사고. 무슨 네. 사고일까요? 사실 그동안의 오일머니는 전부 다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었어요. 기름 사면 무조건 결제는 달러로 한다. 네, 어느 나라끼리 거래를 하더라도 기름을 사면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오일머니는 곧 달러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과 사우디가 이 무역 대금을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하겠다.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때 발표를 했을 때는 원유 가격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천연가스를 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로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깨자. 이제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나 다른 나라의 국가로 이제 결제를 하자. 더 이상 미국에게 기축통화 나라의 지위를 뺏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유국들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제 이익 수단이 원유 가격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의 배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들을 깨려는 승부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둘러싼 중국의 도전, 미국의 방어, 남미의 일부 나라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화폐 전쟁에 G2의 경쟁까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기름값이 남들이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네. 이상하게 국내 기름값은 이 와중에도 오를 땐 너무 빨리 올라가고 내릴 때는 남들보다 늦게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아니면 느낌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오르는 거는 조금 빨리 오르고 내려가는 건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실제로? 네. 느낌이 아니었군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국제 유가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 기름 가격에 즉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커요. 특히 정유사가 원유를 좀 수입을 하는 시점 그리고 정유사가 다시 주유소에 배분을 하는 시점 이런 것들의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일종의 시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사와서 그 금액으로 배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원유를 수입할 때는 선물 결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주유소가 정유소하고 거래를 할 때는 사후정산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금액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을 때하고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받을 때 가격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기름을 받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정유사에서 딱 영수증 보내면은 요만큼 입금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구나 그걸 그때 안다고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번 달에 얼마의 양이 팔릴지를 모르잖아요. 음. 실컷 받아서 쓰고서 네. 받아서 판매를 하고서 보니까 나중에 날아온 정산서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 찍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기름 가격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지불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당장의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파는 기름값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데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기름이 들어올 때 시점에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은 공급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을 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요거 좀 석연치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름에 여러 가지로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정부가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하잖아요. 네. 유류세가 지금 인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거 인하하는 거 네. 연장할지 말지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요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기름값에 이 유류세라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 유류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총 6가지 항목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일단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 교통세라는 게 일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제 유가하고 상관없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에다가 최대 30%의 탄력세율이 또 추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의 11% 그리고 경유의 10%의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에는 529원 그리고 경유에는 375원이 리터당 고정적인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529원과 375원의 15%라는 금액이 또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추가가 되고요. 또 이 교통세의 26%가 지방주행세라는 항목으로 또 추가가 되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퍼센트들이 좀 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휘발유는 745원 89전, 경유는 528원 75전이라는 금액이 세금으로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원유를 다 수입해서 오잖아요. 수입해서 올 때 붙게 되는 관세가 3%가 또 붙게 되고요. 이거를 리터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16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가 더 추가로 붙게 돼서 최종적인 이 기름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휘발유가 한 1,800원, 리터당 1,800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차지하는 게 약 95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이 세금이네요. 반 이상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동량의 생수보다 기름이 세금 없으면 훨씬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름값은 유류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고민이 크겠네요. 사실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게 2021년 11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유류세 인하폭을 20%로 시작을 했지만 원유 가격이 최고 절정일 때는 법정 한도 최고 퍼센트인 37%까지 확대를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원유 가격이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거를 조금 낮춘 상태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유류세를 인하해주면서 생기게 된 이 세금의 공백이 5조 5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세금은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메꿔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류세를 인하를 하든 다른 쪽에 세금을 올리든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알겠어요. 그러면 기름값이 비싸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기름을 좀 아껴서 그리고 이 최대치까지 탈탈 털어서 쓸 수 있는 연비 극대화의 방법 혹시 있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안 쓰고 안 타는 거죠. 에이, 그건 너무 허무한 답이고요. 타는데 아끼는 방법이요. 네, 타는데 네. 아끼면 좋은 방법, 쉬운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를 일종의 창고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창고처럼 네, 트렁크 뒷좌석 조수석에 한살림 앉는 차린 네, 분들. 내가 앉는 자리 빼고는 다 살림을 차려두신 분들이 네. 계세요. 사실 뭐 숨기기는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최대한 비워서 차를 좀 가볍게 다니시면은 이 아무래도 연료 소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비를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가속 페달과 이제 제동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좀 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 안에서는 기름들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가속이나 뭐 급출발 이런 것들을 보다는 미리 좀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이 가속 페달의 조작을 좀 줄이고 그 속도를 최대한 유지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운전할 간다고, 때 예, 레이서처럼 하지 말아라. 네, 빨리 간다고 막 브레이크 갑자기 밟고 가속 페달 네. 갑자기 밟고 하면은 오히려 기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린 레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로백 테스트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운동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유산소 하고 약간 스트레칭이 되면은 웨이트 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전하면 된다는 우리도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내용. 요거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저부터. 티키타카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